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예쁜 누나 문규리입니다. 오늘도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계속 읽어드릴 텐데요. 2부의 사화, 잊을 수 없는 두 차례의 매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길 이렇게 접어. 그런 다음 접은 자리를 칼로 잘 잘라. 칼은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종이를 갈랐다. 그리고 가장자리를 남겨놓고 가늘게 풀을 잘 칠해. 이렇게. 나는 또또까 형에게 종이 풍선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풀을 다 칠하자 또또까 형은 빨래 집게로 위쪽 주둥이를 집었다. 잘 마른 다음에 잎을 만들어야 돼. 알았냐 이 바보야? 알겠어. 우리는 부엌 문지방에 앉아 종이 풍선이 마르기를 기다렸다. 풍선은 좀처럼 마르지 않았다. 그러자 또또까 형은 마치 선생님이라도 된 것처럼 설명을 늘어놓았다. 여러 조각으로 된 오렌지 모양 풍선은 어려워서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만들어야 돼. 너처럼 초보는 2조각 풍선을 만들어야 돼. 그게 더 쉬워. 형, 내가 혼자 풍선을 만들 테니까 잎은 형이 만들어 줄래? 너 하는 거 봐서. 형은 흥정을 하고 싶어하는 모양이었다. 아마 내 구슬이 아니면 아무도 어떻게 그토록 많아졌는지 모르는 내 그림 딱지들을 탐내고 있는 것 같았다. 너무해 형. 형 대신에 싸움까지 했는데. 좋아. 처음이니까 이번엔 공짜로 해줄게. 그런데 네가 이번에 못 배우면 그 다음엔 국물도 없어. 알았어. 그 순간 나는 풍선 만드는 법을 철저히 배워서 앞으로는 형이 내 풍선에 손도 못 대게 해야겠다고 맹세했다. 그러자 종이 풍선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반드시 내 손으로 만든 풍선이어야 했다. 포르투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그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내 손에서 흔들리는 풍선을 보면 슈르르까가 얼마나 놀라워할까? 나는 그런 생각에 푹 빠져 양쪽 주머니에 그림 딱지와 구슬을 가득 집어넣고 밖으로 나갔다. 은종이 2장을 사야 했기 때문에 딱지와 구슬을 되도록 싼 값에 팔 작정이었다. 야, 얘들아, 구슬 안 살래? 1도스땅에 구슬 5개 줄게. 가게에서 금방 산 것처럼 새 거야. 그러나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다. 1도스땅에 딱지 10장 줄게. 로따 아줌마네 가게에서도 이렇게 싸게 팔진 않아. 그래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이들은 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프로그레수 거리를 누비며 소리쳐보고 까빠네마 남자거리를 종종거리며 다녀보아도 헛수고였다. 진진이 할머니 댁에 가볼까? 혹시나 하여 가보았지만 할머니는 관심조차 없었다. 내겐 딱지나 구슬 따위는 필요가 없단다. 네가 갖고 있는 편이 낫지. 어차피 내일 또 와서 사라고 할 텐데. 할머니도 돈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거리로 나와 내 2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먼지 때문에 아주 더러워져 있었다. 저물고 있는 해를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제제! 제제! 비리니큐가 나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왔다. 사방으로 널 찾아다녔어. 너 뭐 팔고 있지? 나는 주머니를 흔들어 찰랑 하고 구슬 소리를 냈다. 여기 좀 앉자. 우리는 함께 앉았다. 나는 땅바닥에 물건을 펼쳐보았다. 얼마야? 1도스땅에 구슬은 5개, 딱지는 10장. 비싸다. 귀찮게 굴고 있네. 도둑놈 같으니라고. 남들은 그 돈에 딱지는 5장, 구슬은 3개밖에 안 주는데. 나는 물건들을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으려 하였다. 기다려봐. 골라도 돼?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300헤이스, 200헤이스 정도는 쓸 수 있어. 좋아. 그럼 구슬 6개랑 딱지 12장 줄게. 나는 재난과 기아 상점으로 날듯이 달려갔다. 옛날 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손님은 오를란도 아저씨뿐이었는데 계산대에서 주인과 잡담을 하고 있었다.
이 상점은 공장의 작업 종료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러 나올 때만 겨우 꽉 찼다. 아저씨, 은종이 있어요? 돈은 가져왔냐? 더 이상 네 아버지 앞으로는 외상이 안 된다. 나는 잠자코 동전 2개를 꺼내 보였다. 장미색하고 호박색 뿐이다. 그것밖에 없어요? 연날리는 시기라서 남은 게 별로 없다. 하지만 다를 게 뭐 있니? 무슨 색 연이든 다 올라가잖아. 안 그래? 연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으로 종이 풍선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 첫 번째 풍선은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낭비할 새가 없었다. 슈쿠 프랑쿠 아저씨 가게까지는 뛰어간다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그거라도 주세요.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나는 의자를 탁자 가까이 당겨놓고서 루이스 왕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를 그 위에 올려놓았다. 조용히 해야 돼. 알았지? 제재 형은 이제부터 아주 어려운 일을 해야 한단 말이야. 네가 크면 공짜로 가르쳐줄게. 어느새 날이 어스름해졌다. 우리는 열심히 풍선을 만들었다. 공장에서는 사이렌이 울렸다. 서둘러야 했다. 잔디라 누나가 벌써부터 식탁에 접시를 놓고 있었다. 누나는 다른 식구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저녁을 먼저 차려주곤 했다. 제제! 루이스! 누나는 우리가 무른드거리에 나가 노는 것도 아닌데 크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루이스를 의자에서 내려주며 말했다. 너 먼저 가. 곧 갈 테니까. 형, 빨리 와. 안 그러면. 알았어. 곧 갈게. 저 마녀가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았다. 남자친구들 중 하나와 싸운 모양이었다. 거리의 끝집에 사는 친구일까? 아니면 첫 번째 집에 사는 친구일까? 나를 골탕 먹이려는 듯이 풀이 자꾸 마르면서 손가락에 들러붙어 일이 더욱 더디어졌다. 누나의 부르는 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풍선을 만들기에는 날이 너무 어두워져 있었다. 제재! 맙소사, 이제 볼장 다 봤군. 누나는 화가 잔뜩 나서 쫓아왔다. 내가 네 식모인 줄 알아? 빨리 와서 먹어. 누나는 거실로 들어와 내 귀를 잡아당겼다. 그리고 나를 끌고 가서 식탁에다 밀어붙였다. 난 기분이 확 상했다.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내 풍선 마저 만들 거야. 나는 그곳을 나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다. 누나가 맹수로 돌변했다. 누나는 내 쪽으로 오는 대신 탁자로 갔다. 그러자 모든 것이 정말 한낮에 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내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풍선은 갈갈이 찢겨 종이 조각으로 변하고 말았다. 누나는 그러고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난 맥이 풀려 멍하니 서 있었다. 내 팔과 다리를 붙잡고 식당 가운데로 나를 집어던졌다. 사람이 말로 하면 좀 들어야지. 그러자 악마가 내 마음속에 되살아났다. 반항심이 태풍처럼 나를 휘감았다. 나는 분을 참지 못하여 한바탕 터뜨렸다. 네가 뭔지 알아? 넌 갈보야. 누나가 내 앞에 얼굴을 바싹 들이댔다. 눈동자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어디 용기가 있으면 다시 말해봐. 나는 한자 한자 끊어가며 다시 말했다. 갈, 보. 그러자 누나는 옷장 위에 있던 가죽 장갑을 집어 사정없이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나는 등을 돌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았다. 아픔보다는 분노가 더 크고 심했다. 갈보, 갈보야, 갈보 계집애. 누나는 매질을 멈추지 않았고 내 몸은 불덩이 같은 고통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안토니오 형이 들어왔다. 형은 나를 때리다가 지친 누나를 거들었다. 날 죽여라, 살인자. 날 죽이고 감옥에다 가라. 누나는 내가 옷장을 붙들고 쓰러질 때까지 때리고 또 때렸다. 갈보, 갈보 계집애. 또또까 형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입 닥치지 못해, 제재? 어떻게 누나한테 그런 욕을 할 수 있어? 저녀는 갈보야. 살인자라고. 갈보계집애. 그러자 형은 눈, 코, 입을 가리지 않고 내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특히 입을 심하게 때렸다. 나를 구해준 것은 요란한 소리를 듣고 달려온 글로리아 누나였다. 누나는 호재나 아주머니네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 비명소리를 듣고서 허겁지겁 달려온 것이었다. 누나는 질풍처럼 방으로 뛰어들었다. 내 얼굴이 피범벅이 된 것을 보고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누나는 또똑과 형을 옆으로 밀쳐냈다. 그리고 언니라는 사실도 개의치 않고 잔디라 누나까지 떠밀어냈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숨만 헐떡이고 있었다. 글로리아 누나는 나를 침대로 데려갔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이 광경을 보고 겁을 집어먹은 루이스 왕이 안방에 숨어서 엉엉 울고 있었다. 글로리아 누나가 몹시 화가 난 목소리로 욕을 퍼부었다. 너희들 언젠가 이 애를 잡고 말 거야. 두고 봐. 이 인정머리 없는 괴물들 같으니. 누나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 소금물을 담은 대야를 가져왔다. 또똑과 형이 슬그머니 침실로 들어왔지만 누나는 그를 내쫓았다. 어서 나가지 못해? 이 비겁한 놈아. 누난 제가 욕하는 걸 못 들어서 그래. 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너희들이 먼저 싸움을 걸었겠지. 내가 나갈 때만 해도 조용히 앉아서 풍선을 만들고 있었는데 인정머리 없는 것들. 어떻게 제 동생을 이렇게 팰 수가 있니? 누나가 내 피를 닦아주었다. 나는 그때 부러진 이빨 한 개를 뱉었다. 이것이 화산에 불을 댕긴 꼴이 되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나 봐라, 이 겁쟁이 녀석아. 제 싸움에도 겁이 나서 얘를 내보내기나 하고, 이 거지 같은 놈. 9살이나 먹은 게 아직도 침대에다 오줌이나 싸고. 아침마다 네 녀석이 서랍 속에 숨겨두는 오줌 싼 바지랑 침대 시트를 사람들에게 보여줄까 보다. 누나는 방 밖으로 모두 쫓아내고 문을 잠갔다. 방 안이 캄캄하여 누나는 불을 켰다. 그리고 내 윗도리를 벗겨 몸에 얼룩과 상처를 닦아주었다. 아프지, 아가? 이번엔 진짜 아파. 아주 살살할게, 귀염둥이야. 마를 때까지 조금만 엎드려 있어. 안 그러면 옷이 달라붙어서 아플 거야. 그런데 정말 아픈 곳은 얼굴이었다. 상처도 아팠지만 이유 없이 몹시 얻어맞았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은 더욱 아팠다. 내가 얼마간 안정을 되찾자 누나는 내 곁에 누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누나도 알 거야.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내가 나쁜 짓을 했다면 맞아도 싸. 하지만 난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내 풍선이 망가져서 가장 슬퍼. 정말 멋지게 되어가고 있었는데 루이스한테 물어봐. 네 말 믿어. 아주 멋지게 되어가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걱정 마. 내일 진진야 할머니네 집에 가서 다시 종이를 사자. 세상에서 가장 멋진 풍선을 만들어줄게. 너무 멋있어서 별들도 질투하게 될 거야. 소용없어, 누나. 첫 번째 풍선은 한 번밖에 못 만들어. 첫 번째 풍선을 잘 만들지 못하면 그걸 다시 만들 수도 없고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어져. 언젠가는 내가 널 데리고 이 집에서 멀리 떠날 거야. 누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진진야 할머니네 집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곳도 어차피 별 다를 것 없는 지옥이었다. 누나가 처음으로 내 라임오렌지 나무와 환상의 세계에 참여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널 톰 믹스나 벅 존스의 목장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난 프레드 톰슨이 더 좋아. 그럼 그리로 가자. 우리는 의지할 곳 없는 기분이 들어 함께 나지막이 울기 시작했다.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이틀 동안 포르투갈을 보러 갈 수가 없었다. 식구들은 나를 학교에도 보내주지 않았다. 잔인한 매질로 엉망이 된 몰골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얼굴에 붓기가 빠지고 터진 입술이 아물어야 내 생활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말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 그저 동생과 함께 민기뉴 곁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모든 것이 두려웠다. 아빠는 잔디라 누나에게 한 번만 더 그런 욕을 한다면 나를 가루로 만들어 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숨 쉬는 것조차 두려웠다. 내 라임오렌지 나무 그늘 속에 있을 때가 그나마 마음이 가장 편했다. 거기서 포르투가가 내게 사준 많은 딱지들을 보기도 하고 루이스 왕에게 인내심을 갖고 구슬치기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 지금은 좀 서툴러도 곧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포르투가가 너무 보고 싶었다. 포르투가는 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을 게 분명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알았더라면 틀림없이 나를 찾아왔을 것이다. 다정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는 그의 포르투갈식 말투가 그리웠다. 세실리아 파임 선생님은 상대방을 너라고 부르려면 문법을 잘 알아야 한다고 했다. 보기 좋게 그을린 그의 얼굴과 언제나 말쑥한 감색 양복, 그리고 방금 서랍에서 꺼낸 것처럼 빳빳하게 풀을 먹인 셔츠의 칼라와 체크무늬 조끼, 심지어는 소매 단추에 달린 닷 모양 장식까지 그의 모든 것이 그리웠다. 곧 있으면 나을 거야. 아이들 상처는 결혼하면 병이 낫는다는 속담보다도 빨리 나으니까. 그날 밤 아빠는 외출을 하지 않았다. 집에는 일찍 잠이 든 루이스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엄마가 시내에서 돌아오고 있을 시간이었다. 엄마는 공장에서 야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겨우 일요일에나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아빠 가까이에 있기로 했다. 그래야만 장난을 치지 않을 것 같았다. 아빠는 흔들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만 쳐다보고 있었다. 면도를 잘 하지 않아 늘 수염이 덥수룩했고 옷도 늘 지저분했다. 돈이 없어 친구들과 카드놀이 하러 가지 못한 것 같았다. 불쌍한 아빠. 엄마가 집세를 벌려고 일을 나간다는 사실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게다가 랄라 누나마저도 공장에 다녀야 할 형편이니 일자리를 구하러 갈 때마다 우린 더 젊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또 얼마나 실망했을까. 나는 문지방에 걸터 앉아 벽에 기어오르는 하얀 벌레의 숫자를 세다가 아빠를 바라보았다. 아빠의 얼굴은 크리스마스 때만큼이나 슬퍼 보였다. 아빠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다. 노래를 불러주는 건 어떨까? 내가 조용한 소리로 노래를 불러주면 아빠의 근심도 조금은 풀릴 것 같았다. 나는 머릿속에서 내가 아는 노래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아리오발도 아저씨에게서 배운 지 얼마 안 된 노래 하나를 기억해냈다. 그것은 탱고였다. 내가 여태 들었던 탱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였다. 나는 조용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벌거벗은 여자가 좋아. 벌거벗은 여자를 원해. 밝은 달빛 아래서 여자의 몸을 갖고 싶어. 제재! 네, 아빠! 나는 벌떡 일어섰다. 노래가 아빠 마음에 들었나 보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듣고 싶은 건가 보다. 그게 무슨 노래니? 나는 다시 불렀다. 나는 벌거벗은 여자가 좋아. 그따위 노래 누가 가르쳐줬어? 미친 사람처럼 아빠의 눈에서는 불똥이 튀고 있었다. 아리오발두 아저씨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니지 말라고 그랬지. 아빠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내가 아리오발도 아저씨의 조수라는 것을 아빠가 알고 있을 리가 없었다. 다시 불러봐라. 요새 유행하는 탱고예요. 나는 벌거벗은 여자가 좋아. 아빠의 손이 내 뺨을 후렸다. 다시 불러봐. 나는 발가벗은 여자가 좋아. 또다시 아빠의 손이 날아들었다. 그리고 또. 그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디 계속해봐라. 나는 벌거벗은 여자가 좋아. 내 얼굴은 얼얼함으로 거의 감각이 없을 정도였다. 내 눈은 아빠의 손찌검에 따라 떴다 감았다를 반복했다. 나는 노래를 그만두어야 할지 아빠가 시키는 대로 계속 불러야 할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픈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것이 내가 맞는 마지막 매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이 마지막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아빠가 손을 잠시 거두고 노래를 더 불러보라고 소리쳤지만 난 부르지 않았다. 그 대신 경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살인자, 날 죽여라. 날 죽이고 감옥에나 가라. 아빠는 화가 울컥 치밀었는지 흔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렀다. 그 허리띠에는 쇠고리가 2개 달려 있었다. 아빠는 미친 듯이 욕을 했다. 개새끼, 쓰레기 같은 놈, 제 애비한테 욕을 해? 허리띠가 끔찍한 힘으로 내 몸을 휘감았다. 허리띠는 마치 1000개의 손가락이 달린 것처럼 내 몸 구석구석을 찾아 때리고 있었다. 나는 벽 한 모퉁이에 고꾸라졌다. 아빠가 나를 죽일 것만 같았다. 나를 구하러 나선 글로리아 누나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렸다. 글로리아 누나, 나와 닮은 유일한 억센털 러시아 고양이. 아무도 글로리아 누나에겐 감히 손을 대지 못했다. 누나는 아빠의 손을 꽉 부여잡으며 매질을 말렸다. 아빠, 차라리 절 때리시고 얘는 제발 그만 때리세요. 아빠는 식탁 위로 허리띠를 내던졌다. 그리곤 손으로 얼굴을 쓸어 올렸다. 그러더니 나와 자신이 불쌍해서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정신이 나갔지. 난 얘가 놀리는 줄 알았다. 내 말을 일부러 듣지 않는 줄 알았어. 글로리아 누나가 나를 안아 올렸을 때 나는 정신을 잃었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온몸이 열로 후끈거렸다. 엄마와 글로리아 누나가 내 머리맡에 앉아 나를 다독여 주었다. 거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진지냐 할머니까지 와 있는 것 같았다. 움직일 때마다 온몸이 쑤셨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의사를 부르려다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어서 그만두었다고 한다. 글로리아 누나가 직접 끓인 수프를 가져와 내게 먹이려 했다. 숨도 쉬기 어려웠으니 삼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다. 계속 졸음이 쏟아졌다. 잠에서 깨어보면 아픔이 조금은 가신 것 같기도 했다. 글로리아 누나와 엄마가 계속 나를 지켰다. 엄마는 내 곁에서 밤을 새우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일 나갈 준비를 하려고 일어섰다. 엄마는 일을 나가야만 했던 것이다. 엄마가 다녀오마 하는 인사를 들어왔을 때 나는 엄마의 목을 꼭 껴안았다. 괜찮을 거야, 아가. 내일이면 다 나을 거야. 엄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말을 꺼냈다. 엄마,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내 풍선처럼 됐어야 했어요. 엄마는 가만히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모두들 제 운명을 안고 태어나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고. 제제, 너는 다만 가끔씩 장난이 좀 심할 뿐이야. 잊을 수 없는 두 차례 매 들려드렸는데요. 비참한 가족입니다. 제제 아빠는 무기력하던 터에 제제는 아빠를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지만 그 노래가 자신을 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멈추지 않는 이유도 일부러 자신을 놀리고 괴롭히기 위해서 멈추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지금 마음이 많이 병들어 있죠. 작고 약한 제제가 오늘도 많이 맞고 아파하고 있네요. 자, 다음 화는 5화 엉뚱하고 기분 좋은 부탁이란 제목의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 다음 시간에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